은퇴 후 1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또 두 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단 당연히 이제 일단 뭐 이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창업은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내가 이제 그 퇴직 전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에 가서 창업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일단 창업은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섣부른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좀 계획 없는 삶을 좀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좀 자기를 좀 돌아보는 이런 거. 자꾸 계획을 세우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사는데, 60세에 열심히 계획 세우는 게 30년 또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내가 60세, 90세까지 30년간을 뭐 계획서 잘 생각했으면 이 사람은 이미 30대부터 60년 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의욕에 불타지 말라는 거예요. 의욕에 불타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이 되겠지만, 그때는 좀 창업하지 마시고, 섣부른 투자 결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시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말라는 게 약간 확 와닿네요, 진짜. 약간 항상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의욕에 벅차 올라가지고. 그쵸. 또 막 계획을 세우고 막 포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퇴 이후에 살아야지. 그러면 은퇴 이후에 살면 훨씬 더 어려워요.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게 더 쉬운 존재지 스스로 상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황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미 성공을 했겠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저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나를 바꾸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상황을 바꿀 정도의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혁신가들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어차피 혁신은 패러다임 우리가 바꾸진 못해. 근데 바뀔 때 괜히 저항하거나 괜히 평론가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러면 지켜봐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살아서 저희는 버티고 맞춰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막 평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좋은 대학 나와서 수업하신 분들. 그렇죠, 맞아요. 네. 사기라 그러고 막. 근데 그런 분 별로 돈 없어요. 만나보면. 이렇게 변화를 딱 보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 수용하시는 분들이 돈 훨씬 더 잘 벌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가가 있고, 우리는 혁신가 내시면, 저 월급적이 하면 안 되시죠. 그렇죠.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혁신의 수용자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가 이제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항상 이때가 어려운 거고, 이때의 승자가 패자가 원래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승자가 패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이거 찾아내기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갑부가 되겠죠. 이 혁신으로 인해서 승자 패자를 만들 때 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고르지 못하더라도 그걸 좀 수용해내는 삶의 태도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한마디 요약을 해보자면 약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 자신을 아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혁신 수용가인지 아니면은 진짜 혁신가인지 아니면은 비판가인지 그런 걸 잘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자기가 혁신적이다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혁신가는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혁신 수용자 아니면은 아닌 분, 뭐 그런 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다음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잘 편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모아서 잘 저축해서 연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뭐 바로 너무나 벅차 올라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좋은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보셔가지고 은퇴 준비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권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뭐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네. 지금 이제 50대는 누구나 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굉장히 충격이 크겠지만 특히 50대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잘못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5가지만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지켜셔도 자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되는 게 분양용 호텔이에요.
그 분양형 그 호텔 분양해가지고 비용을 떼고 수익금을 매일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 그거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절대 제가 투자한 거 원금 회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형 호텔 절대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재정비 사업이 지금 네. 이렇게 이제 핫하다 보니까 네. 그 속에 숨어가지고 숨었다기보다 고속에 섞여서 지역주택조합을 아마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지금 상담한 이게 사례자인데 그분이 이제 송파에 사시는데 왜냐면 너무 집값이 이제 오르고 그 아파트는 집은 사야 되겠고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혹한 거예요. 지역주택이면 그 시중가의 한 60-70%에 이거를 사면 아파트가 이제 새로 지어진다. 혹한 거예요. 절대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 절대 여러분 그거 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그 50대가 되면 현금 흐름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좀 쉽게 접근을 해요. 그냥 슈퍼에서 이렇게 물건 사듯이 이거 1억 미만으로 해서 내가 현금 흐름 해야지. 여러분 진짜 오피스텔은 선별해서 사야 되거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직장이 고액 연봉자들이 있고 교통이 잘 발달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강남이잖아요. 네네. 이런 강남이나 분당, 판교, 마고, 여의도 그런 그 직장이 짱짱하면서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곳에 오피스텔은 여러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인력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오피스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거는 그 물건을 사지 말아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내가 지금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한테 여러분이 조언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훈수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내 주변에 부자가 있을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나는 부자이진 않는데 굉장히 부자이고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다. 그런 분한테는 내가 자문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서 투자를 해도 좋으나 그러지 않는 분한테 여러분이 이거 좋다 해가지고 절대 그런 지인들한테 여러분 그 훈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따라서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핀셋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딱딱 요지를 잡아서 한두 개만 하셔도 노후에 편안하시니까 그 사지 말아야 할 거 네 가지에다가 다섯 번째 그 주의사항까지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사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제 분양용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안 오르나요? 그러면은 그런 특성상?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아까 네. 제가 그 40, 50대는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되겠죠. 네. 100% 되지도 않아요. 1년 12달 공실률 없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호텔은 그렇지 않죠, 사실. 네. 네, 호텔을 성수기에는 뭐 사람들 많이 에고 쓰긴 비성수기 때 이제 안 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사놓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몸집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현금 흐름은 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일으키니까 대출금 갚고 나한테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 그거는 그냥 좀 그렇게 기본적인 거고 이 몸이 커져가지고 사실 제가 투자한 거 2배, 3배, 4배 이게 커져야 부동산이 나한테 노후에 든든한 몫이 되지. 분양형 호텔은 월세 나오는 거 외에 만약에 성수기 때 만약에 제주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휴가철 때 잘 나왔어. 그럼 비수기 때 안 나오면 거의 똔똔이 되잖아요. 대신 이 값이 커지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땅을 입지 좋은 곳에 땅을 딛고 있는 내 부동산이 지가가 올라가면서 내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오르지가 않고 월세 흐름 외에는 그 자산 형성하는 데 기여를 못하는 품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뭐 네. 그런 고액 연봉자들이 살기 좋아서 산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 높다든지 그거랑 사실상 호텔은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 네. 입지랑은 네,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든지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지역 주택 조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핏 들었을 때는 여기는 입지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왜 투자가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그거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네. 그 PF 대출이라고 있죠. 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가 돼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토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아까처럼 이거 지역주택 이거를 사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가 주어집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돈을 끌어서 그 대출을 받게 한 자금을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자금이 다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져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짓기까지 그 자금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95%가 가다가 멈춰요. 근데 그때 만약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원금 보장됩니다. 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근거도 없이 해산을 해버리고 나몰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지역주택조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모아타운이나 할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위험한 거를 굳이. 그래서 50대에서는 네네. 그렇게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의 그런 것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죠? 그렇게 리스크가 상당히 거의 크다. 99%. 99%. 잘 새겨 들으시고 아무튼 간에 좋다고 말씀하신 모아주택인가요? 네. 네, 그런 것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비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지낸 상황인데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네. 재무실수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이번 책에 네. 이 내용을 이제 3가지를 썼는데요. 이제 좀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에 쓴 건 이제 50대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네. 50대 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 이렇게 돼서 한 3가지를 제가 짚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부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의에 가면 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값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보험회사에 월납으로 들어가는 매월 넣는 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0대에는. 50대. 20, 30대가 아니고 50대에는. 네. 왜 그러냐면 보험사의 어떤 그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만 원을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다 치면 12%인 6만 원이 사업비로 빠지고 44만 원이 적립돼서 굴러가니까요. 지금 같은 공시율이라면 한 8, 9년 돼야지 원금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 55세라고 가정을 하고 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63세 때 원금이 되면 그럼 언제 연금을 받아야지 그게 합리적일까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그냥 몸져 누울 때 받겠네요. 그렇죠. 한 80세 정도 받아야 되는데 물론 80세 이후도 100세 시대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선생님들은 80세 이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제 퇴직하고 은퇴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은퇴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월납 연금보험은 새로 가입하지 말라는 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는 이미 시간의 힘이 있고 조금 지나면 비과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유지하셨다가 연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보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보장성 보험을 50대에 새로 가입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보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또 개인마다 그게 어떤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보험은 조금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퇴직할 때, 은퇴할 때 들어갈 때 우리 자산에서 한 2, 3천 정도를 의료비 통장으로 따로 떼놓고
지금 부족한 어떤 그 보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떼워서 사용하는 게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한 30살 때, 35세 때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이게 100세 시대고 이러니까 80세 만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전 절대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일단 30세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15년, 20년, 보통 20년 납이니까 거의 다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 돼갖고, 야, 이제 80세 만기로 돼서 100세까지 살 건데 불안해서 이걸 변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퇴직 전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좀 많이 내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는 게 그나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해서 내가 지금 같은 소득이 아니고, 아까 개인연금도 준비 많이 안 하셨다는데 적은 소득으로 개인 보장성 보험을 20년 동안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부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건강보험료까지 더한다 그러면 보통 뭐 한 5, 6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은퇴생활비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준비했으면 관계없겠지만 네.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부부 적정생활비로 한 250에서 260 정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개인 민영보험하고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떼면 나머지 갖고 생활하기는 너무 빡빡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50대 이상이시라면 보험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있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 자산 중에 한 2, 3천을 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 이제 20대든 30대든 50대든 관계없이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이 퇴직급여는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시라는 거. 저 일시금 받아서 창업을 하셔갖고 한 3명 중에 1명은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다 잃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나도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놨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리면 노후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이런 퇴직급여는 무조건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거 중간에 퇴직금 점호산 받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막 직원들이 좋아하고 막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중에 사실 힘들 때, 내가 이제 경제활동하기 힘들 때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게다가 뭐냐면, 그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도 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네. 노후자금으로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사라지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후에 그 돈이 정말 아쉬울 거라는 거.